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명함 처음보다 수고하셨죠. 오늘 집중해서 못 또 남겨놓고 다음 주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무슨 막 여기가 해답 주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들으셔도 그것도 충분히 도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여기가 학습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안에 들어오셔요. 안에 다 들어와요. 자리 남으니까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설명회에서 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6회씩이나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건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거지. 근데 굳이 6회를 할 게 없는데 6회까지 하는 이유는 진짜 감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각. 계속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하루 만에 전달해 드리기 힘드니까 계속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자, 어떤 회사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일본으로 넘어가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일본 시간을 좀 알려줄 직원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300만 원을 하고 이제 하나를 그 직원 구하는 문제를 제 친구가 지금 일본 가이드를 하다가 지금 중국어를 공부해서 일본 관광 기획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가이드를 쉬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해야 될지는 각각 사업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람한테 좀 그런 사람을 구할 때마다 어떤 사업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필요한 소양이라든지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오늘 주제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실무를 잘하는 사람하고요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 실무자 이렇게 뽑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이런 게 조건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처음 오셨어요? 계속 우리 사이트에서는 뵀는데 그죠? 지난번에 해외 직관하는 방법이 보통 4가지에서 5가지 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건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외 직관하는 방법이 4-5가지 된다는 거는 제가 정리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가요?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필요한 거죠. 통관할 때 일본에서도 제품에 원산지 표시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표시를 해야 돼요. 어떤 아이템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들은 명함 같은 경우는 외곽 박스에만 표시해요. 외곽 박스.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아보는 데다가는 표시할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박스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뚜렷하게 표기해서 가면 되고 명함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받아보는 명함에는 표시할 이유는 없었어요. 뭐 찍고 가셔요? 다시 해 보시게요. 아이템 중에 그런 게
피할까봐 이런 네. 거.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기로 한 건 다 지키고 하자. 왜냐하면 잠시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여수름 비즈니스 하면서도 법을 진짜 못 어기게 하거든요. 편법 쓰지 마라.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편법 쓰지 말라고 해요. 그 편법 쓰지 않고 해도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지 편법을 써야지만 되는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수입 수출 과정에서도 다 법을 지키는 거죠. 관세 시스템하고. 그럼 그게 소매일 경우에도 국내 그 세법으로 영세율이 처리가 됐나요? 수출 영세율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납품하시면 그걸 그대로 부가세 다 돌려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 판매가 없으니까 10%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직판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은 10%는 무조건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티쿤에 들어갈 업체들이 이제 동일 아이템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가고 그거는 동일하게 몇 개 업체가 되고 다 좀 받으실 겁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일본만 놓고도 한국에 여성물 판매하는 업체가 3,800개라고 했잖아요. 일본에 판매하는 업체 10개도 안 돼요 아직. 그래서 넓고요. 그 다음에 꼭 일본만 할 거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하고 계속 넓혀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비즈니스이기도 하니까 제한 없이 받습니다. 다른 것도 급한 질문 있으세요? 배송 일본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이런 경우는 오늘 주문 들어온 거를 오늘 4시까지 주문 들어온 거를 내일 중에 동경오사카 손님손에 지어줄 수 있어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거나 비행기가 동경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념상은 먼 것뿐이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4시에 포장을 다 해놓으면 일본에 있는 택배사가 우리 사무실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택배사가 자기가 직접 오기 힘드니까 한진 택배사를 보내요. 자기들이 계약해서 한진 택배사에서 와서 김포공항에 가지고 와서 7시 반 비행기를 타면 9시 반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11시 반 정도까지는 일본 내에서 분류해서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들르지 않아요. 그냥 일본에 있는 택배사로 직접 가지고 가요. 그럼 일본의 택배사에서 11시 반부터 배포하면 그 다음날 중에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는 전부 다 당일 배송이 돼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넓으니까 더 먼 데는 뭐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다음 날 도착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본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 사이트들에서 표기할 때는 발송일을 표기해요. 그러니까 주문 받은 다음 날 발송한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1박 2일 걸리면 자기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오늘 보내면 내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티쿤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은 컨테이너를 주 2회 운영해요. 그 컨테이너 운영이 왜 중요하냐? 혹시라도 티슈를 파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티슈는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비행기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비행기 요금 책정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무게 베이스로 과금을 해요.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는 부피 베이스로 과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급해본 것 중에 진짜 무거운 건 비닐이에요. 비닐은 요만한 거도 정말 무거워요. 막 허리 부러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피 작으니까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가면은 무게 베이스로 과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컨테이너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무게 베이스가 아니라 무조건 부피 베이스예요. 그렇죠? 컨테이너는 무게 베이스로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부피 베이스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위 가격은 싸져요. 예를 들어서 40피트 컨테이너로 가는 거하고 40피트 컨테이너 5개 가는 거하고 그 기본 비용을 제외하면 점점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컨테이너로 운송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비행기는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난 대로 정비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도 일본에 물건을 보낼 때 저희하고 하면은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얼마지? 바깥도 없어요?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한국이면 600엔이요. 근데 킬로그램당 600엔에 보낸다는 거예요. 동경까지. 그러니까 일례 송료도 포함해서 국제 송료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본 손님 손에 쥐어주는 데까지 600엔이라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무지 싼 거죠? 무지 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저희를 통해서 가면 별로 안 싼 거예요. 무지 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당 당일 배송에 이길 배송에 600엔이면 무지 싼 거잖아요. 옷 같은 거 1kg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름 옷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통으로 묶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 우리 컨테이너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컨테이너로 나가니까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배가 퉁퉁퉁퉁 간다고 생각하지 휙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배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배로 이제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마다 부산으로 물건을 보내요. 그럼 수요일날 밤 9시에 여기서 트럭이 출발해요. 부산으로.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는 데는 오후 4시, 내일 오후 4시, 목요일날 오후 4시와 일요일날 오후 4시에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요. 그럼 12시 전에 부산에 도착해서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그러면 수요일 밤 9시에 여기서 출발한 걸 목요일 날 4시 전에 컨테이너 실었죠? 그럼 금요일 날 오사카 항에 도착해요. 도착해서 그날 배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영업일 만에 다 발송할 수 있어요. 3영업일. 그러니까 주문한 날로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 주문한 날부터 제작까지 들어가는데도 3영업일에 발송한단 말이에요. 오래 걸려봤자.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3영업일 발송하는데 비용이 컨테이너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수단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티쿤이 확보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환경은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보낼 수 있는 환경. 다만 티쿤을 우리랑 같이 했을 때 장점은 어쨌든 싸다는 거예요. 싸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우리처럼 운행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주 2회 컨테이너를 운행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활용하지 않더라도 뭐 물건을 보내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막 이제 이런 건 있죠. DHL로 보낼 때와 사과
카카오로 보낼 때와 페덱스로 보낼 때와 EMS로 보낼 때 이럴 때는 이제 막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DHL로 보내면 어떤 방식이냐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직항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낼 때 물건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직접 보내지 않잖아요. 택배사가. 대전에 다 모아서 거기서 다시 분류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대전 뭐 이런 데 다 모아서 지역별로 다 분배를 해요.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홍콩에 다 모아요. 홍콩에. 그래서 서울에서 온 것도 홍콩에, 중국에서 온 것도 홍콩에, 일본에서 온 것도 홍콩에 다 모아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거기서 DHL에서. 그러다 보면은 짐을 9개 붙였는데 2개는 안 오고 7개만 도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요. 2개 어딨냐? 아 미안하다. 비행기 채우다가 자기들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9개 막 이러니까 일단 때려 실어놓고 모자라면은 미안하다 그런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럼 9개를 보냈는데 7개만 도착하면 일본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요. 왜냐? 인보이스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너희들 패킹리스트 작성했을 때는 분명히 짐이 9개였는데 7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통과시켜주냐고 통과 안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DHL에 전화해서 야 도대체 어디냐? 그럼 잠깐 기다려봐. 조회해볼게요. 조회가 홍콩에 있어요. 그럼 지금 홍콩에 있으면 내일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관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걔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덱스, DHL 써도 사고가 무지 잘 나요. 근데 우리는 한진을 쓰는 거예요. 한진을 쓰면은 사고가 없어요. 그런 사고가. 근데 여러분이 한진 쓰려고 그러면 잘 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되게 비싸게 달라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체국 특별 국제 특급 운송 우체국 EMS 서비스잖아요. EMS 서비스도 50%까지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량이 늘어났을 때 5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많이 모아놓은 데하고 끼어서 가면 싼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중국도 비슷한가요? 기간이나 중국은 저희도 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중국도 이제 많이 정상 국가가 됐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국은 좀 이게 잘 안 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 중국이 만약에 공식 루트가 정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비공식 루트가 항상 활성화돼 있어요. 따이공이 이거 핸드캐리어들이. 그러니까 정상이 계속 잘 되고 있으면요, 따이공이 활동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상이 잘 안 되면 비정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이공들이. 그래서 따이공이 3,000명이래잖아요. 평택에서 중국 산동으로 청도인가 연결되는. 저는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름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핸드캐리로 보냈어요. 일본에.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핸드캐리 루트를 만들어서 그걸 보내고 하는데 열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늘 생각하시는 거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사이트 열 거예요. 깊은 중국어 서비스 운영하면은 해보죠. 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우선. 지금 하신 질문들은 별로 정규 과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 오늘은 이제 해외 직관을 할 때
성공하는 경우와 이제 실패하는 경우 제가 경험한 걸 이제 전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의 속성을 CEO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통적인 상거래 행위에서는 다단계잖아요. 도매업자가 있었을 경우 가능성이 무지 크잖아요. 도매업자가 있거나 소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게 전통적인 상거래 패턴이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거의 대부분 이 중간자를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거래를 한다는 게 전자상거래의 최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서 전자상거래의 최대 특징은 누구 손을 빌리지도 않고 누구 손을 빌리지도 않고 내 뜻대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 반면에 이게 족쇄라는 거죠. 정말 이것 때문에 못 해먹는 게 전자상거래예요. 뒤집어서는 지금까지는 도매상을 잘 만나면 판매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에서는 모든 고객을 내가 직접 발굴해야 돼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모아야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고객이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오늘도 열심히 팔았죠? 510만 엔어치 팔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5,100만 원 판 거예요. 정말 많이 팔았죠? 명함? 아니요? 비웃는 거예요. 오늘은 뭘 팔았나? 이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부직포백을 누군가가 1,300만 원씩 샀다는 거예요. 이 부직포백은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이거는 명함. 명함은 확실히 골치가 아파요. 511건이 주문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멀티 타입 실. 그러니까 스티커인데 한 장 한 장 찍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 스티커를 한 페이지 안에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붙일 게 막 여러 가지인데 이거 붙이고 하면 귀찮으니까 한 장만 들고 딱딱딱딱 떼서 붙이려고. 그거도 무려 76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이게 참 환율만 좋으면 돈 버는데 갑자기 화가 안 나. 그런 생각은 화가 나. 이건 싱글 타입 실.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스티커 하나하나 찍은 거. 이건 현수막. 치라시 플라이어. 오리지널 종이봉투, 엽서, 복사식 전표, 감열지 붙어 있는 뭐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거, 복사식 전표예요. 공포 자재, 이건 택배 박스예요. 택배 박스.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라 입점한 거. 이건 푸센, 포스트잇, 3M 포스트잇, 소로트 중철 책자, 명함 고급. 2절 명함, 명함 케이스,
두꺼운 전단지, 메일로 보내는 명함, 베스티앙,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팔았잖아요. 514만 7천엔. 514만 7천엔을 파는데 고객을 454명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손님 온 사람이 454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정도 통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티폰을 이용하면 이 통계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통계까지 뽑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제가 누적 고객 수를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 있어? 누적 고객수는 어디 있는 저기 회원 통계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닌데. 자유고객이? 아니 통계를 만들어놔도 보지 못하는. 아이고 지난번에 어디였지? 이 프로그램은 개발하신 건가요? 네, 다 개발했습니다. 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MIS나 ERP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또 이거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아니 개발비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남의 거 쓰면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내다 보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하고 하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데도 없고요. 누적 보기는 어디서 보는 거야? 진짜. 여기 누적 보기 나와요? 영업 통계 있지 않을까요? 하여간 그러니까 고객 수가 하여간 뭐 여기 보면 나오긴 나오겠네. 딱 나오는데 4만 5천. 아, 구매.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정도 되는데 도대체 광고를 아무리 해도 이 6만 명을 모으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모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는다고요. 근데 모아 넣으면 뭐 하냐고요. 이 정도 되면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들어와서 30%는 회원 가입을 했어요. 아이디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만들고 뭐 복잡한 걸 다 써놨어요. 30%는 하나도 안 사요. 그냥 가버려요. 가입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까지만 사고 최종 잔류하는 고객은 10%만 남고요. 자, 이게 숙제 중에 제일 큰 숙제예요. 뭐냐면, 자, 명함이나 스티커를 구매하는 고객은 일본에 있는 기획사예요. 기획사.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명함을 자기가 발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사에다 맡기는 게 더 좋다는 말이에요. 기획사는 반복 구매자잖아요. 내가 명함을 한 번 주문하면 계속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반복 구매하고 우리 명함이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일본에 가서도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90%는 없어져요. 고객이. 그러면 그럼 애플프린트라는 명함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이거 입증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도 90%의 고객은 사라져요. 그럼 한 달에 우리가 1,500명 정도를 모아요. 지금 1,500명 정도를 모으면 석 달 뒤에 남는 사람은 10%만 남는단 말이에요. 150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을 모아서 회사가 BEP를 넘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한때 인터넷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망하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보면 된다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번에 오셨던 분이 또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DS1은 드림시드라고 해서 뭐 하여간 꿈의 씨앗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가방 분야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상당히 명품 가방이 아닌 일반 가방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한국에서 가방 분야에서는 랭킹 1위라고 해도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트 운영자들. 그 DS1이라는 사이트를 일본으로 만들어 나갔잖아요. 지금 이분이 한국에서 가방 분야 랭킹 1인데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분은 그리고 DS1가 근데도 뭐 그래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 그래서 뭐 스타일 난다 이 정도 되는 데는 저는 몰라요.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중견 회사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인터넷 비즈니스가 답이 안 나오는 비즈니스일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현실이 그러죠. 그렇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분은 한국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때 이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이분은 한국 사이트인데 이런 형식으로 코디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누르면 이 옷하고 어울리는 또 코디를 또 내어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코디한 것 자체가 6,000 종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이트 안에.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이 사이트. 그래서 이분은 일본에도 이미 팔고 계세요. 저기 라쿠텐에 입점해서 팔아요. 근데도 저희 식품 통해서 또 만들어요. 라쿠텐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선수급이에요. 돈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럼 신입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승부가 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처럼 이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년, 8년 이렇게 활동하고도 국내에서는 안 돼요.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사람을 고객을 유치하는데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초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정말 막강한 경쟁력을 갖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25,000원에 파는 물건을 우리가 11,080원에 11,800원에 팔면서 상품의 품질이 뛰어났는데도 이거를 확산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저도 7년 걸렸어요. 꼬박 7년 걸렸는데 물론 저는 돈을 펑펑 썼죠. 개발도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쉽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 사례는 너무 많네. 왜냐면 우리 회사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작은 돈 갖고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최대 특징은 직거래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팔 수 있는 반면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건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다 고객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소개해드렸었죠? 해외 진출 업체 중에 이 사이트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큐펜.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1,300억 들었어요. 1,300억 들었는데도 지금도 적잖아요. 지금도 계속 적자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티콘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얼마 정도 들을까요? 티콘의 최대 강점은 일단 일본에 여러분께서 지사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쇼핑몰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개발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강점들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강점은 3개월 회복 안 되면 적어도 아쉬울 게 없다.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은 퇴출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 법인 딱 만들고 사람 2명 구했으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 못해요. 질질 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티콘을 이용하면은 그냥 하고 나서 그냥 홍보 한 3개월 딱 보면 보여요. 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3개월, 5개월 정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접어버리면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티콘을 이용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약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략해서 18개월에서 한 20개월,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이 사이면은 BEP 넘겠더라고요. 왜냐?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런 4군 기업에서는 1인당 300만 원 정도 치면 되거든요. 월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두 사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600만 원에다가 나머지 들어간 거 없잖아요. CEO는 굶으면 되니까. 어쨌든 600만 원에다가 자기가 홍보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홍보비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일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으로 치자. 그럼 한 달 운영비 16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1600만 원에서 계속 밑까지면 매달 1600만 원 해서 4800만 원 까먹고 접으면 되고요. 16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익이 난다.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수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수익이 나올 거고 해서 역순으로 빼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사이에 BEP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된다면. 그럼 해볼만 하지 않아요? 3년 안에 승부가 난다면 정말 대박 게임이 인터넷 비즈니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 최대 강점은 저번에 보여드렸었잖아요. 해외 진출의 최대 강점은 이 그래프 자체입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전년도에 비해서 반드시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무척 커요. 그럼 대박이 진짜 대박이란 말이에요. 안정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전에 지금 성패의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거다. 이걸 정상으로 끌고 가는데 그리고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에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요행을 바라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자본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저는 정말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대단하죠? 5천만 원 갖고 해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전 딱 사업하고 나서 1년 뒤에 N고가 온 거예요. N고. 그래서 한 달에 수익이 진짜 몇 천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N차, 환차, 이거로. 근데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제가 5천만 원 갖고 버텼으면은 지금 우리가 80명이잖아요. 근데 유지는 했을 거예요. 아마 한 10명 수준으로 유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진 않잖아요. 뭐 제가 특별히 왔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럴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작했는데 IMF가 왔다. 그럼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경우를 예정하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본금 없이 스타트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국내든 국외든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일단 돈을 일단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돈을 확보할 여러분한테 돈을 확보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 쪽에서 보재요. 제가 그거 보셨어요? 그 KBS에 방송 나간다는 거기. 보셨어요? 그래서 KBS 방송 나간다는 걸 다 흘렸어. 정부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정부라기보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만나서 뭐라 그럴 거냐면 정말 해외 진출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티콘에서 저도 돈 버는 건 좋죠. 저도 벌어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좀 웃겨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거기에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겉멋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게 마치 제 사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 100만 개 내보내보려고 그래서 막 좀 뻥을 쳤어요. 뻥도 치다가 보면 진짜 되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진짜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 10,000개를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보내면 100만 개잖아요. 그죠? 50만 개 쓰러지더라도 50만 개만 살면은 우리가 지금 8억 한 달에 8억 하여간 연간에서 80억 판다고 쳐요. 80억 파는데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70명이잖아요. 해외에 10명이니까 80명이잖아요. 이 산발이 아저씨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인쇄소, 재판소 막 하면은 진짜 몇백 명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100만 개로 내보내봐야겠다. 그래서 교섭을 하려고요. 다음 주에 교섭하는데 뭔 교섭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홍보비잖아요. 홍보비. 그래서 지금도 해외 전시 나가면 5대5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에서 50% 대주고 기업 50% 대주는데 홍보비를 너희가 50% 대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300만 원 집행하면 너희도 300만 원 집행해줘라. 요구를 해보려고. 그래서 300만 원 집행한 거 중에서 그건 대출로 해줘라. 나중에 벌어서 갚는 걸로 하고 그 해보고 있거든요. 되면은 제가 그 도움 많이 드린 거예요. 홍보비 반 대출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보니까 절실하더라고.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티콘 통해서 나간 업체 중에 홍보하는 업체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홍보 안 하는 거 어떻게 그 매출을 만드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만 개 업체라 그래봤자 10,000개 업체에 1억씩 대출해도 1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1조만 한번 대봐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소망도 생기고 너무 해보고 싶고. 일본에 지금 현재 저기 국내에서 카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스토리 갖다가 막 퍼주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 그런 거 없나요? 일본 뭐 개인 모바일 뭐 카스토리나 그런 거 활성화되어 있는 거 카스토리가 뭐예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스톡 카카오톡만 카스토리라고. 그걸로 요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늘 하셔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손님하고 한국 손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전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고 좋은 상품을 사준다는 거고요. 이쪽이 정직하면 그쪽도 정직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뛰어넘은 그거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인터넷 환경하고 일본 인터넷 환경하고 똑같다고 봐도 전혀 무방해요. 그럼 카스토리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카스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뿐입니다. 거기도 블로그 많고요. 거기도 페이스북 많이 쓰고요.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수준 높습니다. 그런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몇 명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SNS 마케팅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마케팅이에요. 이 여수분 기준으로 해서 원가 대비 소비자 간은 조금 몇배 측정이 되나요? 네, 아이템마다 너무 다른데요. 명함 같은 경우에 원가가 재료비 플러스만 재료비만 따져요? 재료비 제작비? 네, 전체를. 재료비 제작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원가지? 인건비가 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안해야 예를 들어서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해당 상품을 갖고. 그거는 자기 아이템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명함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원가라는 게 제작 물량이 늘어나면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율 일반으로 얘기하기 힘든데 명함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50% 미만이에요. 국내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3배 내지는 50배, 5배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재고를 감안하고 있어요. 그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공급자가 300원에 내면 도매업자가 얼마 붙이고 소매업자의 2배가 최종 소비자의 판매가가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자가 3,000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판매 금액은 6,000원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게 거의 정상적인 판매 금액 선인데 인터넷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수 대중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싸도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명함 인쇄업을 가장 크게 하는 사이트 회사가 성원이라는 회사예요. 성원이라는 회사인데 명함 하나를 소비자한테 얼마에 파냐면 4,500원에 팔아요. 500명. 그럼 얼마 남겠어요? 1,000원 남기기 힘들잖아요. 그럼 1,000원 남겨서 그 인건비하고 다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는 빵빵하게 살아요. 뭐냐? 어쨌든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팔아서 이 사람들은 현찰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대금은 2달 뒤에 줘요. 그것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을 늘리는 게 급선무였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마진을 따지지 않고 일단 매출 올리는 쪽으로 철저히 끌고 가는데 그거는 운영하는 이제 CEO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택할 거냐. 근데 저는 철저히 저가로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는 쪽을 했어요. 저희 쪽은 여수른 방침은 철저히 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진 적게 대신에 판매량을 늘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장 점유율은 1%가 안 돼요. 아직도.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는 거죠. 이 무한의 바다에서 1,000원씩만 남겨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명함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일본 판매가에 비하면 싸지만 그렇게 남길 이유가 없어요. 4,500에 만드는 걸 무슨 12,000원에 팔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팔 게 아니라 여건만 되면 4,500원에 만들어서 한 6,500원 정도 팔아도 이거 넉넉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중에 또 사실 고객 그 어떤 나이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저기 확인이 되나요? 우리는 확인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거 안 받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쪽은 굳이 알 이유가 없었어요. 굳이 알 이유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뭐 이제 회원 가입할 때 몇 살이세요? 뭐 물어봐도 일본 분들은 대답 잘해줘요. 체크해줄 거예요. 그건 지금 정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서로만 갖고 또 1시간 지나갔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이걸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일본이라고 해서 시간을 당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확 몰리는 게 있는데 전자상거래업은 우리가 속도가 무지 빠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정도 속도면 참 빠르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도 고기를 확보하는데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지치지 않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뭐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선을 보면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어느 세월에 회사를 운영하냐고요. 그 다음 해라고 해도 또 똑같고, 그 다음 해라고 또 똑같아. 그냥 정말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그럼 그거 바라보고 그래도 할만해요. 이때 그래프는 워낙 단위가 커서 그렇지. 요걸 좁혀놓고 이걸 확대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가도 흑자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 거는. 그게 인터넷 비즈니스의 거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여긴 다 가입하셨어요? 가입하셔요. 왜냐면 실시간 푸시 뉴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분이 지마켓 사장님이에요. 지마켓 사장님. 그래서 이분이 그 지마켓을 거의 몇 천억에 이베이에 판 거예요. 그래서 아까 Q10 보여드렸잖아요. Q10 사정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쓴 걸 보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1,300원을 넣었다 그래요. 그 기자가 질문했어요. 1,300억 원 정도는 이렇게선 작은 돈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 사업을 하려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확보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도 처음 시작할 때 10억 달러, 10조 원으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마윈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돈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손정리가 투자한 건 2천억 투자했다 그랬거든요. 시험에는 저런 데는 투자를 해줬지. 근데 나한테도 10조 주면 나도 그만큼 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거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하여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로 제가 이제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하시라는 뜻이죠. 괜히 힘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비즈니스 성공하는 데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아이템 같아요. 아이템. 그러니까 되는 아이템이 있고 안 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데 티콘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티콘.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발전하는 비즈니스가 돼요. 제가 했었던 건 지금 이제 3가지 해본 거잖아요. 3가지. 4가지인가요? 하나는 제가 직접 했었던 거는 에드 프린트, 마포, 에드 사인 이렇게 3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택배 박스 제가 해서 성공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소비재일 것.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왜냐면 나 제조하고 자기
아이템 중에 제일 좋은 아이템은 내가 자신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중에 제일 좋은 아이템은 자기가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를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이론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하고 나서 지금 이론화하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재일 것. 뭐냐? 쓰고 버리는 게 좋다. 반복 구매재일 것. 그러니까 택배 박스는 재활용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택배 박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명함도 줬다가 다시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스티커도 어디 붙였던 걸 또 떼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재일 것, 반복 구매재일 것,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것, 이런 거를 저는 처음에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특별한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저는 선정을 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되는 아이템은 그대로 되는 거고 안 되는 아이템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더라는 건 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건 아이템을 잘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일 이제 다루기 힘든 게 건강식품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인 것 같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하여간 손이 많이 가는 거. 일본 쪽으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면은 어쨌든 일본의 인건비는 지금 한국보다 비싸잖아요. 도쿄 1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은 1,200엔에서 1,300엔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5,500원, 5,210원이고 그런 이제 차이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에 3개 준다거나 뭐 이런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 최고예요.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혹은 생산자를 직접 아는 경우는 강점이 있다고 봐요. 나중에 중국에 할 때는 노인용품, 그 다음에 애완용품, 이런 게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하실 생각이세요? 정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중국에서 생산하신다는 뭐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싸니까. 자기 아이템 소개하실 거 있으세요? 소개하셔도 돼요. 같이. 기저귀. 한국에서 어디로 팔아요?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사해 보셔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따질 경우는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게 좋고, 가격을 따질 때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애완용품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기 좋은 용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강아지도 거의 뭐 머리 깎아줄 때는 4만 원 주고 깎아줄 정도니까 나도 8,000원짜리 깎는데, 아프면 막 그냥, 제가 아프면 좀 평상시에 조심하라 그랬지 얘기 듣는데 걔가 아프면 밤새서 간호하더라고. 그러니까 애완용품 사업이 대보다 못하네.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개 안 키우세요? 안 키워요. 진짜 개 한 번 미용하면 3만 원 이상이에요. 킬로그램짜리에 따라 틀려요. 킬로그램에 따라 틀려져요. 우리가 그런 요만하니까 싸게 만나보다. 네, 5kg 넘어가면 그 이상. 아이템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자기 아이템. 설명해 주세요. 가발이요. 가발. 가발 손 많이 가요? 아무래도 공장 인건비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을 지금 여기다 죽었기 때문에 좋겠다. 그 좋겠네요. 굉장히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번에 중국에서도 지금 공장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얀마는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미얀마, 북한
방식은 가발이 일본에서 먹히면 생산은 우리도 베트남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식고백은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 일본에 팔려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또 그게. 근데 생각을 자꾸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왜 굳이 마진 그 경쟁력 없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냐? 베트남에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명만 파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그거 하느라고 돈 다 깨 먹었어요. 중국에다가 거기 만들어 놓고 부직포 처음부터 거기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막 연습해서 막 박살 나는 거죠. 뭐 부직포 보내다 보면은 제대로 접어서 보내지도 않으면 클레임 먹고 뭐 3년 정도 클레임 먹으면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잘하는 거는 이제 뭐 체계적으로 하지만 체계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아이템 뭐 있어요? 가발 괜찮을 것 같아요. 생산 한국에서 하세요? 아니 공장 중국하고 미얀마 쪽. 봐봐요. 벌써 되게 그거 되잖아요, 저런. 어떤 거 준비하셔요? 잘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애기옷 생산하세요? 진짜? 그냥 해보려고? 괜찮아요. 저도 뭐 명함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요. 상관없어요. 티콘 시스템이 정말 좋은 거는 자기 산하에 납품업체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애기옷 일본에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셔요. 중국으로 가시면서 한국 옷도 중국에 팔고 일본 것도 중국에 팔아보셔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좋은 거. 애기옷은 노인용품, 아동용품, 유아용, 그 펫용품 이거 중국에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산하에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를 내가 모기업이 되고 50개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티콘 안에. 무슨 얘기냐면 그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달려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티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샵 안에 입점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도 만들어주기 힘든데 다 구조가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정산이 여기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다 돼 있어요. 뭐 취급하시게요?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제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화장품, 다운 화장품을 한 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4,000개래요. 한국에. 그게 시장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발을 열었을 때 가발을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가발만 파는 게 아니라 가발에 필요한 것들이 또 많아요. 뭐 가발대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가발을 빠는 그러니까 샴푸, 뭐 에센스 이런 거를 또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가 되고 하청회사처럼 입점사를 또 받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구조는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수수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뭐 우리하고 단독으로만 거래하고 그 업체하고 관계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템 쪽이 정말 중요했고 저희들 쪽에서는 하여간 제일 소중한 아이템은 자기가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른 거 뭐 딴 사람 거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다. 유통이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재, 반복 구매재 이런 걸 기준으로 저는 운영을 했었고 그건 전략적으로는 매우 잘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다 반복 구매해요. 우리 고객들은. 그러니까 편한 거죠. 반복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여러분이 판매망을 짜시면서 도매어 포지셔닝을 가지는 걸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도매어 포지셔닝. 그래서 옷을 판다. 그러면 엔드 유저에도 팔지만 소매점을 자기 고객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죠. 소매점은 반복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판다 그러면 소매로도 팔아요. 그렇지만 도매어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는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페이백 하는 거죠. 돈을 돌려줌으로써 소매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조를 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건 하여간 여러분이 채택할 전략이고 제가 또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철저히 그 전략을 썼어요. 뭐냐? 명함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서 2,300엔에 명함 100매 팔 때 전 980엔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0엔에 팔았던 거는 기획사가 남길 수 있는 여분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기획사하고 우리하고 겉으로는 엔드 유저를 겨냥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기획사가 우리한테서 물건을 받아가서도 남길 게 넉넉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980엔에 가져가서 2,300엔에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일본 어디서 그렇게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모자를 팔든 옷을 팔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사간다. 그럼 뭐 30만 원은 포인트로 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럼 소매하고 도매하고를 한 사이트 안에서 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 전략을 저는 썼어요. 저기 아이템 중에 발가락 양말은 좀 어떤가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판매 방식이 개인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B2B를 하시는 거죠? 저는 B2B와 B2C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데 워낙 저가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중간 그 소매업자도 사가도 남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사가서 재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약했고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0만 원을 사면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러면 도매업이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그런 구조를 늘 생각하시라는 거죠. 혼자는 어차피 못 사시는 단 말이에요. 그 일본은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청바지를 국내에서 인터넷 샵을 했었거든요. 그때 키워드 가격이랑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일본? 아니 국내에서.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2년을 버텨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은 사실은 결국 이제 광고비를 쓰는 만큼 들어오니까 그런 시장이니까 일본이 아직 우리처럼 덜 포화됐으니까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개념이 중요한데 덜 포화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도 포화됐어요. 일본이라고 해서 덜 포화됐다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라쿠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왜 포화가 안 됐겠어요? 다 포화됐어요. 명함만 따지더라도 주문할 때는 이미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청바지를 만약에 예로 들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청바지 일본에 없다고요. 그 틈이 있다니까요. 가격 면이든 품질 면이든 디자인이든. 제가 말씀드린 건 키워드 광고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하셨죠. 그거는 덜 포화된 것 같아요. 키워드 쪽으로 덜 포화됐어요. 그거가 2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시면 어떤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럼 더 명함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클릭당 110엔 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110엔에 하니까 1,100원이잖아요. 한 클릭에. 그때도 그 전에 70엔이었어요. 70엔이었거든요. 70엔 때 110엔 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보면 170엔 돼 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800엔 이랬네. 강 팀장님, 네. 800엔 맞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살짝 내린 것 같아요. 600엔에서 650. 그러니까 명함 우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거잖아요. 이거 누르면 6,000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70엔이었는데 그 전에 700원만 주면 됐는데 막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광고하면 들어온다는 소리. 악착같이 4위 안에서 절대 안 내려가. 우리는 절대로 안 내려가. 그리고 막 이거 내려가면은 제가 제일 화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이게 습관되는데 처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떨리잖아요. 돈도 없는데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터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계속 우리가 비즈니스한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광고 3개월 했는데도 안 나오면 내리면 돼요. 3개월 4위 안으로 해봤더니 이거 계산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개월째 흑자가 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나와요. 대개의 경우는 이게 비싸다는 건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딴 사람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우리 회사에 있다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거는 철저히 배운 것 같아요. 4위 이내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빚을 내서. 아까 명함이 지금 더 싸져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클레임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좀 줄어들 때 지금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될 때 클레임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제 집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명품이다 그러면은 사실 클레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고 개수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판매를 하면 물량도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레임이 걸려오면 참 힘들고 그건 인터넷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아주 갖춰지면은 클레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야지만 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지금 아까 막 10,000원에 하던 거를 5,000원 가격이 반이 된다 그러면은 클레임은 몇 배로 줄어들게 되나요? 거의 영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고. 늘어나요. 클레임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반으로 준다 그러나요? 하여간 우리는 그 가격과 상관없이 클레임에는 철저히 대응하고 품질은 극도로 높아요. 그렇게 해서 클레임이 막 신경질 날 정도로 많다 이런 비즈니스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클레임이 나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이 시장에. AS나 그런 것이 확실히 일단 가격이 적절하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샀을 때 이 정도 AS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한 5,000원에 사면 조금 좀 불편해도 쓰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거는 갖다가 저희는 네. 명함할 때 가면 갈수록 서비스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임도 줄어들었고 고객 응대도 더 좋아졌고 고객 응대 더 좋아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일본의 제일 큰 회사가 프린트팩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너무 주문이 많아서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분들 친절해요. 그 다음에 진짜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예의를 지키는 거 맞아요. 근데 친절해봤자 프린트팩은 전화 받아도 안 받아요. 왜냐? 전화를 받고는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근데 우리 전화 받아 한 번도 전화가 안 걸린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들은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계속 높이는 거죠. 서비스 수준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뭐 품질을 떨어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고객응대 전담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세요? 현수막 우리는 이제 그것도 노하우일 수 있겠네. 뭐냐면
우리는 접수자들이 전부 다 일본어를 할 수 있어요. 고객 전담 인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예를 들어서 마쿠마쿠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 매출하는데 고객 전담 인원은 한 명이에요. 대신에 다른 사람도 다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럼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선수가 좀 전에 얘기했던 데는 스티커 한 대였고 방금 말을 제가 마쿠마쿠로 얘기했어요. 마쿠마쿠 쪽은 지금 접수와 고객 응대를 다 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근데 5명 다 일본어 원어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요원은 2명,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하면은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일본 고객들의 성향이 우리는 전화 많이 하잖아요. 일본 분들은 좀 어떤 똑같죠. 사람이 그래서 답답하면 전화하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서비스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수준은 정말 높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올라가지만 전화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서비스가 후지니까 정말 전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서비스 수준하고 관계되는 문제 같아요. 품질이 후지면 전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배송 어디까지 왔는지 안 보이면 전화하겠죠. 근데 뭐 보면 다 나오는데 뭐 전화할 일 있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전화는 똑같이 오는 거죠. 저희가 입점을 해도 저희가 그거를 응대할 직원을 따로 저희는 준비해야 되죠. 그럼. 근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까지는 제가 해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뭐냐면 내가 아이템이 뒷거래봤자 100종류밖에 안 돼. 그럴 경우는 웹 디자이너를 따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팀은 제가 구해놨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근데 막 옷처럼 3,000개, 4,000개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내 아이템은 뭐 기껏 해봤자 100개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팀을 구해놨으니까 그 팀한테 맡기셔요.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그러면 편하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 시스템을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일단 아이템 선정은 여러분이 이미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다. 근데 그래봤자 절대로 2억은 안 넘을 거예요. 웬만한 아이템. 근데 2억도 많죠? 많아요. 근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2억 없으면 힘들다고 봐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 굳이 2억이 안 되는 데서 막 무리해서 해가지고 힘들 필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만드셔야 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점 내더라도 돈 없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 정도. 다행히 운이 닿아서 1억 이내에서 끊어지면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1억으로 끊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하고 연합해서 한다 그러더라도 한 2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나마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 300, 600만 원에다가 매달 1,000만 원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예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트 열어놨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웬 도매 바이어가 나하고 거래하자 해가지고 확 사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지 않을 때는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먼저 생각하시고 아이템은 분석하시는 방법 요령 하나만 알려드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유료 광고잖아요.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유료 광고예요. 네 가지도 유료 광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유료 광고예요. 이 밑에는 유료 광고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유료 광고, 유료 광고, 유료 광고, 유료 광고인데 저는 어떻게
상위 10개 업체만 분석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보이지 않는 거 분석시키지 않아 버려요. 왜냐? 그건 어차피 안 보이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온라인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거의 충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검색어 광고로 나온 업체의 상위 10개 정도만 조사하면은 자기가 이